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필요한 인재상, 그러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영상 칼럼을 쭉 올려드릴 건데, 목적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가이딩을 잡아줘야 되느냐,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요 방향성을 잡는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이제 현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래서 어떠한 인재상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간략하게 짚어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인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고 심층 면접 가르친 지가 지금 15년, 1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주로 코칭했던 분야가 이제 금융공기업, 메이저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 국정원,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각 공안직 계통,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 그래서 행정고시 7급, 9급 준비생들, 그 다음에 이제 고위직, 이제 그 공공기관의 고위직 분들이 승진을 하실 때 이제 필요한 테스트 역량이 있어요. 뭐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 팀원들을 데리고 팀장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 받는다든지, 공공기관마다 그런 이제 고위직으로 이제 임원 승진할 때 그런 거를 또 테스트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분야의 이제 분들을 이제 가르치거나, 그 다음에 전문 직종 종사자분들 40, 50대 대상으로 라이프 디자인 코칭,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인생의 어떤 회의감을 느끼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코칭하는 부분. 제일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할 때 이제 진로,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코칭이 거의 주가 이루었죠. 한 10년 정도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이 MZ 세대의 이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대나 연고대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명문대 졸업생들도 동일해요.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좀 나으냐 안 나으냐 이 정도지 문해력이 심각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세대 간 특징이에요. 세대 간 특징.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이 또 이제 이전 세대와 다른 점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점을 이제 파악하고, 그런 문제의 원인점을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들을 구상하고 이제 생각할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팀원들,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팀원들 간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문제 해결에 활용할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 종합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뭐 메타 문해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글을 읽고 쓰고 하는 능력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문해력이라는 것. 그래서 요게 이제 교육자분들끼리도 이 내용을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대안이 뭘까? 해결책이 뭘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할 때 어떻게 교육에 있어서 가이딩을 잡아줄 때 이제 이러한 메타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느냐. 이제 지금 이제 공교육에서는 이 해결 방안으로 대안으로 나오는 게 IB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국제학교의 뭐 귀족 프로그램이다, 귀족 아이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원래 이러한 IB 프로그램 형태는 우리나라 교육 안에서도 다 있었어요. 제가 심층면접 코칭 프로그램 그 5단계 프로그램을 10년 전에 개발할 때 이제 이 IB 프로그램의 기본 맥락과 동일한 형태로 개발했었어요. 그 5단계를. 그래서 고학력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이제 유명 대학의 석박 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국내 이제 뭐 연구진이나 국내 뭐 기업에 이제 들어오실 때 잡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코칭할 때 그 심층면접 코칭 프로그램 5단계가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가르치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건데, 그 안에 이제 훈련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IB 프로그램의 기본 맥락하고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미수하는데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직 심층면접 준비생들도 저한테 1대1 코칭 받을 때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더 힘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IB 프로그램이 뭔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그 국제학교에 굳이 입학하지 않더라도 IB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으로 설명드린 영상, 그래서 총 3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그리고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표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디 있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기계랑 접목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집에 불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CCTV로 집안의 환경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격 제어 시스템이죠. 그래서 인터넷망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가전기기를 여러분들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물 인터넷이 이제 도입된 가장 대표적인 활용되는 분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게 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본격화됐죠. 그래서 뭐 SNS에 들어가면 뭐 브라질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 아는 척하고 사진 올렸더니 뭐 사진이 멋져요 이러면서 번역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소통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가상현실 세계 안에서는 전 세계인들이 서로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조혁신이라고 해서 3D 프린터죠. 3D 프린터를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소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개인의 니즈에 맞게끔 주문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한 이제 신발을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있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 드론이냐? 인공지능도 사실은 이때부터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인공지능 개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 계산기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AI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AI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가 챗GPT예요. 챗GPT. 네. 오픈 AI인가? 거기 있죠. 챗GPT가 가장 이제 뭐 구글에서 제미니 나왔죠. 제가 생각할 땐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러한 기술을 AI가 주관을 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요즘에 이제 그 LG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제 뉴스에 나온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
자,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이제 그 자동차 제조 만약에 공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숙련된 기술자들이 그 정교한 부품을 조립할 때 이제 그 조립할 때 보조 역할로 이 사물 인터넷이나 이제 뭐 이러한 기술들을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뭐 공장에 원격으로 불을 끈다든지 원격으로 공장 이제 시스템 가동시키고 공장의 공정 진행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발생 비행률을 이제 데이터 값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숙련된 기술공들이 이제 이 정교한 부품을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하는데 복잡한 기계를 조립하는 그 숙련공들이 이제 각자가 가지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암묵지라고 부르는데 이 암묵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숙련공이 그 암묵지를 서로 간에 공유를 할 때 이 불량 발생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련공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어요. 기존의 공장에서는. 그래서 공장 자체는 최첨단으로 자동화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은 돼 있지만 핵심 부품을 끼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숙련공의 역할이 딱 결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그 숙련공의 역할을 AI가 해요. 왜냐하면 AI가 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자가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아주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를 처음에 창립한 멤버였어요. 두 사람이 같이 창립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구글에서 진행하는 그 인공지능 개발 그 의도가 되게 위험해 보였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대로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버리면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신의 역할을 하고 인간은 그 노예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오픈 AI를 이제 만들 때 무조건 비영리로 운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소스는 무조건 공유하게끔 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특정 인공지능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창립을 했는데 개발 진행이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더뎠어. 너무 더뎌가지고 이거는 뭐 인공지능은 내가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정도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하는 건 진짜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에 이제 팔고 나온 거예요. 팔고 나왔는데 이제 챗GPT가 개발이 됐어.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원래 이제 만들 때 이념과 정반대로 가요. 이제는 영리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발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이제 잠궈버렸죠. 그리고 안에 이제 윤리위원,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할 때 윤리적 부분을 자체 점검하고 감시하는 팀이 있는데 그것도 해체해버렸어요. 예.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챗GPT 나오고 나서 이제 처음에 무료로 깔았잖아요. 그때 처음에 챗GPT를 사용해 본 분들은 이거 오류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좀 뭐 이게 그렇게 상용화 될까?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많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 값을 넣고 이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자가학습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제 데이터 값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학습이 충분히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제가 사무실에 직원을 고용 안 하고 제미니하고 챗GPT만 이제 써요. 그래도 돼요. 업무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 범죄 케이스 분석을 제가 이제 예방범죄 강의를 하거나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판례라든지 아니면 범죄 사건 분석이라든지 뭐 자료 부분들도 아까 말한 이제 구글이 제민이나 아니면 챗GPT한테 요청을 하고 자료 분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거를 문서화 만들 때도 그냥 도움을 받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효율이 더 높아요. 대신에 이제 오류는 있어요. 오류는 예를 들면은 그 뉴욕의 변호사 두 명이 변호사 두 분이었나? 하여튼 그 판례가 필요해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예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서 그냥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업무 보조로 원래는 조교 선생님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교 선생님 역할을 이제 제민이나 챗GPT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류 부분은 제가 잡아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생산성이 완전히 극대화됐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활용한 지가 몇 개월 안 돼요.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해진 게, 정밀한 부품을 조립할 때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도 한번 본인이 겪은 경우의 수도 고려해서 이제 본인만의 암묵지, 노하우를 데이터 값을 축적한 다음에 그게 이제 본인의 몸값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AI가 다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서로가 자기 맡은 부품, 파트에 대한 암묵지를 서로가 AI가 AI끼리 서로 공유를 하고 이제 불량품 발생 빈도를 확 줄이고 제품 발생 빈도를 줄이고 생산성도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저같이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하고 강의하는 저같이 이런 지식 교육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몇 개월 안 됐댔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팀으로 조교 선생님들이 팀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그 1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학원에 이제 뭐 수능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학원에 교과목 선생님들 1타 선생님들 밑에는 조교 선생님들에서 교재 개발 담당하는 선생님들 박사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보조해서 강의 연구하고 하는 석박사 조교 선생님들이 같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1타 선생님들이 수익이 아주 높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한 4-5명이 이제 팀으로 그 1타 선생님을 보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인공지능이 대체가 된 거예요.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예, 퀄리티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 사무실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공장에 이러한 정밀한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인공지능이 숙련공을 대신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숙련공이 아까 말한 자동차 공장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숙련공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의사, 변호사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숙련공의 정점이죠. 이제 개인 사업 하는 분들, 뭐 변리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막 많겠죠. 자,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하고, 현실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픈 환자들도 사람의 어떤 체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무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도 변수가 워낙 많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사건들도 이제 우리 사회가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법률 사건에 이제 흑백 논리로 된 법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본인의 어떤 전문 역량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을 접목, 아까 얘기한 그 흑백 논리 구조를 가진 법을 회색 세 개 접목을 할 때 본인만의 이제 암묵지를 발휘해야 할 때 이제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아까 공장에서 말한 전문성을 가진 숙련공의 이제 같은 맥락의 분들이 이제 전문 직종이라고 하죠. 의사, 변호사.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대체될 여지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변호사 쪽은 아직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의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우리 애들은 의사는 안 시키고 싶어 이래요. 대부분. 뭐 간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우리 때만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이래요. 왜냐하면 뭐 진단, 뭐 영상 제가 잘 모르는데 영상 진단 이쪽은 거의 다 대체됐다고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대체될 거라는 걸.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인간이 필요 없어요? 아니죠. 스마트 팩토리에도 인간은 필요하고, 이 의사, 변호사 이쪽 의료와 이 법리 부분도 이쪽 분야에서도 이제 사람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이제는 관리자 개념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쪽 분야에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관리자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여론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에서 인공지능은 말에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끌어가고 이제 말꼬피를 잡고 끌어가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끌어갈지, 이제 인재상은 이제 이러한 관리자의 역할을, 관리자의 시각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보다도 이제는 의사들이 본인이 스스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수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의 수술을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이제 고도의 정밀한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인공지능이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인간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이 이제 그거를 이제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관리하는 역할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률 보조 사무원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제 아마 조만간에 전부 다 대처 가능할 정도까지 올라올 거예요, 수준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판례를 찾아보고 판례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짚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쟁점 사항이 한 4-5개가 중첩된 사건에서 핵심 소쟁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잡혀져 있고, 이제 어떠한 쟁점이 이제 핵심 키워드 역할을 할 건지도,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기존의 법률 보조 사무원들이 하던 역할들을. 예. 그러면 이제 필요한 인재상은 명확해요. 필요한 인재상은 이제는 전체 판세를 읽고 게임의 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게임의 룰을 만들 줄 알고 게임의 룰이 변화했을 때 어떤 식의 영향을 이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인재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 대 인간,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인공지능한테 하소연을 하고 고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답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답을 얻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뭐 친구가 뭐 논리적으로 뭔가 나한테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묵묵하게 들어주고 너무 힘들겠다, 힘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공감해 주는 거를 인공지능은 아직은 못 하겠죠. 아직은 못 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맞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인재상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필요한 인재상은 관리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본연,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공감 능력이나 감성 능력이 이제 뛰어난 인재. 관리자의 시각이라는 건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판세를 읽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지금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관리자의 시각이 필요 없어도 돼요. 이거는 상위 0.01%만 이러한 시각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나 경영주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이제 국가의 고도의 이 통치, 그러니까 국가 운영 사무에 있어서 고도의 이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관리자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시각이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로펌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변호사지만 관리자의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회사의 오너나 로펌을 운영하거나 그걸 운영할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그냥 의사, 변호사 했을 때 전문 직종을 했을 때도 고소득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에 들어갔을 때 월급은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3차 산업혁명 시대 때까지는 이러한 시각이 주요 인재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러한 관리자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리스크가 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운에 따라서 이제 경제 환경에 따라서 변수도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이러한 시각을 가질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 때까지는 그냥 의대 가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하거나 의대 가서 의사 하거나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뭐 너 공무원 시험해서 공무원 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재산 물려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안정적으로 직장을 가자.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다 가능해.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환경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살아남으려면 이건 지금 생존의 문제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관리자의 시각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도태돼요. 도태. 인공지능이 맞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 일을 아마 인간이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관리자의 시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시킨 일만 하는데 인공지능이 하기에는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는 아주 단순하고 이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을 이제 아마 인간이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존의 문제로 봐야 돼요. 생존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예요. 제가 말한 그 문해력 있죠. 메타 문해력, 정확하게는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보고 그 사안의 본질을 체크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사안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짜여진 판세를 이제 뒤집어 올 줄 아는 사람들, 메타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한 이 관리자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감 능력, 감성, 그 다음에 인간성, 철학인데 이거는 사실은 분야가 두 가지예요. 감성적인 부분하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부분 있죠. 인성 부분. 감성과 임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감성이라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감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성적인 부분은 이제 내가 가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어떤 가치 기준점하고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점과 연결점을 찾을 수 있고, 우리 공익적 목적,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공익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과 연결지을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걸 지금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걸 분리해서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인재상은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내가 뭐 자녀를 교육시킨다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과연 어떠한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되냐. 이제 뭐 저출산 시대잖아요. 예. 진짜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냥 옛날에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저도 이제 50대 전후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공부하듯이 공부했다가는 못 살아남아요. 이제는. 그게 왜냐면 인공지능이 그 부분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에서 내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고삐를 틀어지고 이제 그거를 말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그 말에 이제 염을 주고 축사 주고 말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도태되거나,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허드렛 일들을 이제 이러한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 담당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먼저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계속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막아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칩으로 누구나 이제 칩을 머릿속에 삽입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외국어를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항해서 인간 자체의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또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맞죠? 자본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고도의 능력치를 가질 수 있는 칩을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맞죠? 그건 또 별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이러한 인재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MZ 세대들,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문해력이 왜 심각하고, 메타 문해력 왜 심각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